예, 이번 시간에는 범죄론의 서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배운 바에 의하면 범죄는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한 행위다 라는 것을 한번 배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이 기본적으로 교재에는 우리 여러분들이 보는 아무 교과서라든지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을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범죄론 서론이라 그래가지고 범죄론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기초 지식들을 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범죄의 성립요건, 가벌조건, 소추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제 파악해 봐야 되고, 그 다음으로 범죄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범죄는 어차피 인간의 행위인데 어떤 행위를 갖다가 우리가 파악할 것이냐 그래가지고 행위론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고, 행위론과 연결돼 가지고 범죄 체계론, 과거부터 우리가 그 형법학자들이 범죄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는지와 관련된 체계론들이 쭉 전개되어 왔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은 주로 이렇게 범죄론 서론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주로 이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자, 범죄 성립 요건.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죄라고 하는 것은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것이 범죄 성립 요건입니다. 즉, 범죄라고 하는 것은 성립 요건으로서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있으면 성립하는 겁니다. 자, 근데 대부분의 범죄는 이렇게 성립하면 그에 대한 법적 효과인 형벌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즉, 사람을 죽이는 살인죄에 대해서는 살인죄의 구성권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유착하면 그냥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정 범죄에 있어서는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바로 처벌하지 못하고 다른 조건이 있어야지만 처벌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으면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범죄 유형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조건들을 우리가 가벌 조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가벌 조건에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는 적극적 가벌 조건, 적극적 가벌 조건과 어떤 요건이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없는 소극적 가벌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즉, 적극적 가벌 조건, 즉 범죄 성립에 있어서 비록 성립은 했지만 처벌할 수 없고, 요 요건이 있을 때만, 조건이 있으면 처벌하는 범죄를 적극적 가벌 조건이라 한다. 우리가 대표적인 것이 사전수뢰죄 같은 경우입니다. 자, 우리가 사전수뢰죄는 여러분들이 아직 공부를 안 했지만은 형법 강론을 배우다 보면 국가적 법익에 이제 공무원들이나 중개인들이 뇌물을 받으면 우리가 이제 뇌물죄를 처벌을 해요. 뇌물을 받은 사람은 그 뇌물죄를 처벌하는데, 준 사람도 처벌하고 받은 사람도 처벌하는데, 공무원한테 직무 대가성 있는 뇌물을 준 경우에 처벌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직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요. 근데 이 사람이 곧 공무원이 될 사람입니다. 그 경우에 우리가 공무원이 될 사람인 것을 알고 공무원이 될 사람한테 미리 어떤 뇌물을 준다. 그런 경우엔 사전 수뢰죄라 그래가지고 그 처벌을 하게 됩니다. 자, 처벌하기보다는 정확하게는 범죄가 성립한다는 거죠. 즉, 적극적 가벌 조건의 대표적인 예는 사전 수뢰죄 같은 경우인데, 즉 사전 수뢰죄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 돈을 받으면 성립은 해요. 그러나 사전 수뢰죄로 처벌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차후에, 그 사람이 사후에 공무원이 된 사실이 있어야지만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그렇게 사전 수뢰죄 자체는 뭐다? 사전 수뢰죄 자체는 성립은 하지만 그 다음에 공무원이 된 때라고 하는 하나의 또 조건이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 가벌 조건의 대표적인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소극적 가벌 조건은 뭐냐? 소극적 가벌 조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범죄가 성립하면 처벌할 수 있는데, 이런 조건이 있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그 강론에 가면 그 재산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친족 상도례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하고 어떤 재산범죄, 이 성립하는 건 다 재산범죄입니다. 재산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어떤 조건이 있으면 이 조건이 갖춰지면 조건이 있을 때는 처벌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를 우리가 소극적 가벌 조건이라 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친족 상도례의 대표적으로서 우리가 절도죄라든가 아니면 사기죄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절도의 범죄자, 사기의 범죄자와 만약에 피해자가 어떤 친족 관계에 있으면 우리가 그 처벌을 면제해 주거나 아니면 친고죄로 전환해서 바라봐주는 그런 범죄 유형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벌 조건이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범죄는 이렇게 범죄가 성립하면 당연히 처벌을 해요. 그러나 일정 정도의 범죄, 사전수뢰죄라든가 친족상도랑 같이 일정 정도의 범죄에 있어서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만 처벌할 수 있고 어떤 조건이 있을 땐 처벌할 수 없는 이런 범죄들도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벌 조건이라 한다. 아니면 다른 말로는 또 처벌 조건이라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한다 할 때 성립은 기본적으로 뭐다? 성립은 구성권 해당성, 위법성, 책임입니다. 구성권을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이 있으면 성립하는 거고 그 이후에 가벌 조건 여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시 살펴보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가벌 조건 이외에 또 하나 있는 것이 이제 소추 조건입니다. 자, 소추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소추 조건은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공소를 제기하기 위해서, 즉 기소를 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조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대표적인 것이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두 종류의 그 소추 조건이 있어요. 즉 친고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는 성립했어요. 어떤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범죄가 성립했는데 성립한 범죄라 할지라도 그 범죄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기소를 해야죠.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소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추 조건 관련돼 가지고 친고죄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고소가 있어야지만 처벌할 수 있는 범죄를 우리가 친고죄라고,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것은 범죄가 성립했습니다. 성립했는데 성립했기 때문에 처벌도 가능해요. 수사도 가능하고 기소도 가능하고 처벌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간에 피해자가 난 이 사람의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즉 처벌을 하지 않기를 원한다. 불벌의 어떤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 그런 경우 우리가 반의사 불벌죄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과거에는 친고죄 관련 규정이 성범죄 관련 규정들이 대부분 다 친고죄였는데 이제 친고죄 관련된 성범죄 관련된 친고죄 규정들은 다 폐지됐고 실제로 형법상에 남아있는 친고죄 관련 규정들은 대부분이 지금 뭐 별거 없고 사자 명예훼손죄 정도가 친고죄 형태로 돼 있다. 그다음에 이제 뭐 모욕죄 이런 것들이 친고죄 형태로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반의사 불벌죄의 대표적인 것이 형법상 나와 있는 단순 폭행죄. 이 단순 폭행죄 같은 것이 바로 반의사 불벌죄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다른 말로 보면은 결국 친고죄는 뭐다? 친고죄는 범죄가 성립하더라도 처벌을 못하는 겁니다. 고소가 있을 때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뭐다? 그때까지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정지 조건이다. 정지 조건부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반면에 이제 반의사 불벌죄는 뭐다? 반의사 불벌죄는 쭉 범죄가 성립하면 쭉 처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으면 처벌을 못하기 때문에, 해제 조건부 범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가 소추 조건으로서 이런 것들이 있다 하는 정도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둬야 될 게, 그러면은 제가 범죄 성립 요건으로서 가벌 조건, 그 다음에 소추 조건들을 얘기했는데 여기서 핵심 사항은 성립 요건에 보면 구성 요건에는 나중에 좀 배우겠지만은 객관적 구성 요건이 있고 주관적 구성 요건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고의가 있습니다. 고의는 인식 플러스 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인식의 대상은 객관적 구성 요건 요소만 인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나는 처벌 조건이 있는지 몰랐다. 아니면 소극적 처벌 조건이 있는지 몰랐다. 친고죄에서 고소가 있는지 몰랐다. 아니면 반의사 불벌죄에서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있는지 몰랐다 하는 이 뒷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은 다 뭐다?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구성요건론을 다 배우지 않아 가지고 좀 의아할 수 있는데, 성립요건, 가벌조건, 소추조건과 관련돼 가지고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성립요건과 가벌조건, 소추조건이 뭐다라는 걸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고의의 인식 대상으로서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인 고의의 인식 대상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만을 말하기 때문에, 가벌조건이나 소추조건은 뭐다? 전부 다 고의의, 여기서 말하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하는 점만 여러분들이 정확히 좀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도로서 범죄 성립요건, 가벌조건, 소추조건을 이해하면 우리가 형법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우리 교과서에 보면은 범죄 종류가 나오는데, 범죄 종류는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 형태로 나눌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구별 기준을 잡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양하게 나눌 수 있는데, 범죄 종류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알아줘야 될 게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첫 번째가 이것이 결과범이냐 아니면 거동범, 다른 말로 형식범이냐 하는 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는 이제 침해범이냐 아니면 위헌범이냐를 알아야 되고, 하나는 또 즉시범이냐 아니면 계속범이냐와 관련된 기준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교과서에는 범죄 종류와 관련돼 가지고 이것이 일반범이냐, 신분범이냐, 아니면 목적범이냐, 일반범이냐, 그다음에 결과범이냐, 거동범이냐, 침해범이냐, 위헌범이냐, 즉시범이냐, 계속범이냐, 뭐 신분범이냐, 여러 종류의 범죄 종류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여러 종류 중에서 이 앞부분에서 다 배우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아직 형법을 전반적으로 다 이해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범죄 종류가 뭐라고 다 나오고 거기에 어떤 예들이 달려봤자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앞부분에 나중에 이제 형법을 다 보고 나서 다시 돌아와서 범죄 종류를 다시 본다면 그때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3가지 정도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알아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 것 중에 핵심 사항이 뭐냐, 이 기준, 여기 제가 표시했는데 얘네들을 구별하는 기준이 뭐냐 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된다는 겁니다. 즉, 결과범과 거동범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고, 침해범과 위헌범을 나누는 기준이 뭐고, 즉시범과 계속범을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 하는 기준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준을 안 내면 그럼 얘네들을 구별하는 실익이 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과학에서는 많은 것들을 분류를 합니다. 교과서에 보면 법학뿐만 아니라 사회과학에서 여러 가지 사회과학에서 이렇게 뭘 분류를 해요. 분류를 할 땐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따라 분류를 합니다. 자, 기준은 누구나 제시할 수 있고 누구나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가지고 많이 분류할 수 있어요. 근데 분류를 할 때는 반드시 실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익이 없는 분류는 우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 어떤 교과서 보면 뭐 법학에는 거의 없는데 일부 사회과학 같은 데는 새로운 이론들을 만들어가지고 학자들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분류해보겠다. 분류해놔요. 근데 분류했는데 기존의 분류법과 별반 차이가 없거나 기존의 분류법은 분류하는 실익이 있었는데 새로운 분류법은 실익이 없다. 그럼 그 새로운 분류법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대비하든지 형법을 이해하는데 핵심 사항은 이런 기준과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나누는 실익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정확하게 이해해 둘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걸 잠깐 옆으로 옮겨 가지고 범죄 성립을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라 그랬는데 이걸 잠깐 옮겨 보면은, 자, 먼저 구성요건에는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이 있다고 봤을 때 구성요건에는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우리가 범죄, 주체, 객체, 행위, 결과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우리가 고의가 있다 그러고, 고의는 보통 인식 플러스 의사라고 얘기를 해요. 자, 우리가 범죄에 있어서 구성요건론을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구성요건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앞으로 자주 보면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앞으로 구성요건에는 그 개별 각칙의 살인죄 구성요건 이런 것들은 주체가 뭐다, 객체가 뭐다, 행위가 뭐다, 결과가 뭐다 나오겠지만, 그런 개별적인 강론의 구성요건들을 뽑아가지고 공통적으로 보니까 총칙상에서 구성요건을 이렇게 주체가 무엇이고, 객체가 무엇이고, 행위가 무엇이고, 결과가 무엇이고,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없고,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는 고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는 인식과 의사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냥 외우라고 하는 게 지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죠. 앞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만, 이해가 되기 전에는 우선은 오늘 수업을 해서 잠깐 이걸 외워 놓으시면은, 자, 여기서 모든 범죄는 범죄에 있어서 주체가 필요하고, 범죄 행위를 하는 주체, 범죄자가 필요하고, 그 객체가 있습니다. 물론 객체가 없는 범죄도 있어요. 그리고 살인죄, 대표로 예를 들면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필요하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살해 행위라고 하는 행위가 필요해요. 자,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총을 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맞았어요. 그 사람이 맞았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즉,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 미수라고, 결과가 발생한 경우는 기수라고 그래요. 자, 여기서 이 결과를 필요로 하는 범죄가 성립하려면 이렇게 주체와 객체와 행위가 있고, 반드시 결과까지 필요로 하는 범죄, 이런 범죄를 우리가 결과범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살인죄 같은 경우는 사람을 살해한 자, 뭐뭐한 자, 사람, 살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필요한 범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결과범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결과범에서는 이 행위와 결과 사이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했고, 그 행위로 인해서 결과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까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범죄들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지 않고, 주체와, 범죄가 성립하는 범죄 주체와 객체와 행위만 있으면 되고, 결과가 필요 없는 범죄, 이런 범죄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형식범 또는 거동범이라고 얘기를 해요. 즉, 대표적인 게 폭행죄입니다. 폭행죄는 형법상의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라는 개념은 타인에 대한, 즉 사람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갖다 우리가 폭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겉으로 눈에 보이는 힘을 행사하면 그게 폭행이라는 거예요. 자, 힘을 행사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지, 범죄가 성립하는 것이 그 힘을 행사한 다음에 어떠한 다른 조건들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범죄들을 우리가 형식범이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범은 주체, 객체, 행위, 결과,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까지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형식범은 뭐다? 형식범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폭행하기만 하면 성립하는 범죄, 그런 범죄를 우리가 형식범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구별 기준을 보겠어요. 범죄 성립에 있어서 결과를 요구하느냐, 결과범. 결과가 필요 없다, 그러면 형식범이라고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양자의 가장 큰 구별 실익은 뭐냐? 구별 실익은 바로 이 인과관계의 존부 여부입니다. 즉, 결과범에서는 당연히 결과를 필요하기 때문에 행위와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형식범에서는 주체, 객체, 행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과범과 형식범, 거동범을 나누는 기준은 범죄 성립에 있어서 객관적 구성권 요소로서 결과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따라 가지고 형식범과 결과범으로 나눈다. 그것이 기준이다. 구별 실익은 뭐다? 구별 실익은 결과범에서는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형식범에서는 인과관계를 논할 필요가 없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결과범과 거동범에 관련된 구별 기준을 이해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걸 잠깐 지우고 두 번째로 침해범과 위헌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침해범과 위헌범을 구별해야 되는 기준 관련돼 가지고 학생들이 결과범과
위협범과 침해범, 위헌범의 구별 기준을 잘 이해 못하는데, 자,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고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가 있어요. 자, 근데 대표적으로 우리 살인자 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형법 250조 1항에는 살인이라 그래가지고 타인의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형법에다가 살인죄를 규정해 놓은 이유는 뭘까요? 형법에다 살인죄를 규정해 놓은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유는 어떤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려고 살인죄를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무엇인가 범죄로 규정했을 때는 무엇인가 보호하려는 이익이 있는 거고, 그걸 우리가 보호 법익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게 만약에 살인죄 범죄 성립 요건이다, 살인죄 구성 요건, 살인죄 위법성, 살인죄 책임성이다, 책임 관련됐다, 그럼 그거는 이 보호법이 생명이란 걸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방화죄, 우리가 사회적 법익에 방화죄가 있는데 불을 지르면 이제 방화죄로 처벌받죠. 방화죄의 구성권에 당하고 위법하고 유책하는 행위다. 그러면 그거는 사회의 안전, 공공의 안전을 갖다가 보호법익으로 하는 겁니다. 물론 방화죄는 부수적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법익으로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것들을 보호법익으로 하는데, 이 보호법익은 반드시 무엇인가 범죄를 규정해놨다면 그 범죄를 규정해놓은 것은 무엇인가 보호하려는 보호법익이 있다는 거예요. 이 보호법익을 중심으로 침해범과 위헌범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어떤 행위가, 어떤 범죄는 보호법익을 직접 침해했을 때, 이렇게 침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있는 반면에, 어떤 범죄는 침해를 향한 행위만 있으면 처벌하는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우리가 침해범이라고 그러고, 밑에 걸 위헌범이라고 합니다. 즉, 얘를 침해범이냐 위헌범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뭐다? 구별의 기준은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었느냐. 침해가 있을 때만 성립하는 범죄, 침해범. 침해가 직접적인 침해는 없었지만 침해를 향한 행위가 있었으면 성립하는 범죄, 그걸 위헌범이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위헌범 중에 하나가 방화죄입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침해범의 하나가 살인죄겠죠. 살인죄는 결과범이자 침해범이에요. 사람의 생명을 침해야지만 성립하는 범죄다. 그러나 방화죄는 뭐다? 사회의 안전이 침해됐냐 침해되지 않냐는, 공공의 안전이 침해됐냐 침해되지 않았냐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즉, 불을 지름으로 인해 가지고 당연히 사회의 안전은 침해될 것이라고 입법자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불을 놓아 가지고 독립적으로 타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냥 방화죄가 성립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것이 위헌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침해범과 위헌범은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여부로 따지는 거다. 자, 근데 위헌범 중에는, 자, 어떤 행위만 하면 보호법익에 대한 어떤 행위만 하면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이 있을 거다, 침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가지고 다 처벌하면은 너무 범죄 행위자 입장에서는 빨리 처벌받는다는 거죠. 즉, 범죄자의 인권은 잘 보장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범죄는 이게 위헌범처럼 보호법익을 향한 행위가 있지만은 그 행위 이후에 뭔가 하나 더 요구를 합니다. 요런 행위가 있을 때, 요런 어떤 결과가 있을 때, 그런 결과가 있을 때만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하는 범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위헌범 중에서 이런 것들을 구체적 위헌범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이건 뭐겠어요? 이 위헌범은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이것들은 구체적 위헌범이라 한다는 겁니다. 즉, 추상적 위헌범이고 구체적 위헌범이고 직접적으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는 없었어요. 침해는 없었지만 추상적 위헌범은 그런 행위를 하면 바로 처벌받습니다. 바로 처벌받는 반면에 구체적 위헌범은 뭐다? 구체적 위헌범은 그런 행위를 한 다음에 어떤 구체적 위험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경우에만 처벌받는 범죄, 그런 것들을 구체적 위헌범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인 방화죄는 추상적 위헌범인데, 방화죄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면 알겠지만 우리의 방화죄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는 건물, 현주 건조물에다가 불을 지르는 경우 가장 무겁게 처벌해요. 그리고 그 밑에가 이제 일반 건조물에다가 불을 지르는 경우를, 공공 건조물에다가 불을 지르는 경우를 무겁게 처벌합니다.
그다음에 일반 건조물에 불을 지르는 경우를 처벌해요. 즉 건물에 불을 지르는데 사람이 있는 건물, 현주 건조물, 공용에 사용하는 공용 건조물, 일반 건조물에 불을 지르면 처벌합니다. 근데 일반 건조물 중에도 내 소유가 있고 타인 소유가 있을 수 있어요. 타인 소유 일반 건조물,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그다음에 이제 물건에다 불을 지르는 경우도 처벌하는데 물건도 타인 소유와 자기 소유로 나눌 수 있다는 겁니다. 제일 가볍게 처벌하는 자기 소유 일반 건조물 아니면 자기 소유 일반 물건, 타인 소유 일반 물건에다 불을 지를 때는 불을 질러서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불을 지른다고 처벌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을 질러 가지고 어떤 구체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면 처벌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추수가 끝난 들판에 가을에 추수가 끝난 들판이 있습니다. 벼농사를 다 짓고 추수가 끝났어요. 자, 그런데 그 들판에 경운기가 한 대 서 있는데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의 경운기야. 원수의 경운기야. 그래서 경운기에 불을 질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경운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자, 경운기가 불에 타가지고 없어졌어요. 다 망가졌습니다. 그 불을 지른 사람을 일반 물건, 경운기는 다른 사람 물건이었으니까 타인 소유 일반 물건 방화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 처벌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불을 질렀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은 발생했는데 경운기가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불이 난다 그래가지고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엔 방화죄로 처벌하지 못하고 단순히 그냥 타인 물건에 대한 손괴죄로 처벌할 수밖에 없다. 근데 만약에 그 경운기가 아파트 주차장에 있었다. 아파트 주차장에다가 경운기나 자동차에 불을 지르면 아파트 주차장 전체로 번질 우려가 있죠. 즉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구체적 위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위험과 관련돼 가지고 이렇게 추상적 위험이냐 아니면 구체적 위험범이냐가 기준은 이런 구체적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 자체가 반드시 있어야지 처벌하고 이 구체적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 있느냐 이거는 법전에 이건 반드시 법전에 쓰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범이냐 구체적 위험범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법전에 구체적 위험이 쓰여 있으면 구체적 위험범 그런 것이 안 쓰여 있으면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하면 침해범과 위험범을 구별하는 기준은 뭐다? 보호법에 대한 침해가 있느냐 없느냐 위험범 내에서 추상적 위험범이냐 구체적 위험범이냐를 구별하는 기준은 구체적 위험이 법전에 쓰여 있느냐 아니냐로 구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구별 시력은 뭐냐? 특히 침해범과 위험범을 구별할 때는 침해된 경우에만 처벌하기 때문에 침해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게 실익이고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을 구별하는 실익은 자, 이 구체적 위험이 법전에 쓰여 있기 때문에 추상적 위험범에서는 행위만 인식하면 되는데 구체적 위험범에서는 뭐다? 그런 구체적 위험까지 고의의 인식 대상으로서 인식한 경우만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해범과 위험범, 특히 위험범에서 추상적 위험범과 구체적 위험범의 차이를 구별하는 실익 중에 하나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냐 아니냐. 추상적 위험범에서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 아닌 반면에 구체적 위험범에서는 고의의 인식 대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 구체적 위험범과 추상적 위험범에 관련된 내용들을 나누시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즉시범과 계속범이 나오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즉시범과 계속범이라는 것은 자, 어떤 경우에 범죄가 쭉 이렇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예비하고 그다음에 실행에 착수합니다. 여기서 실행에 범죄를 실행에 착수해 가지고 범죄가 딱 완성됐어요. 기수에 이르는 경우. 즉 대부분의 범죄는 이렇게 어떤 사람이 범죄를 준비해 가지고 실행에 착수한 다음에 기수에 이르면 처벌하는 겁니다. 이걸 예비 단계, 실행에 착수 이후부터 기수 단계를 우리가 여기를 이제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미수 단계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대부분의 범죄, 즉시범이란 건 기수가 되면서 바로 범죄도 종료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겠다 마음 먹고 칼을 준비했어요. 아니, 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총을 죽일 사람한테 향해 가지고 발사했습니다. 총알이 날아가서
그 사람이 맞아가지고 죽었습니다. 우리가 그걸 기수라 그래요. 그리고 범죄는 그때 끝났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범죄는 이렇게 기수와 종료 시점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즉시범이라 그래요. 근데 어떤 범죄는 기수는 여기서 되는데 범죄가 기수가 됐어요. 근데 범죄가 더 가가지고 범죄가 종료되는 시점은 이 뒤쪽에 있는 경우, 이런 범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범죄가 우리가 계속범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즉 계속범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감금죄 같은 경우인데, 사람을 감금하겠다 마음 먹고 어디다 가둬둬요. 가둬두고 일정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로 감금죄는 기수가 됩니다. 근데 감금 행위가 풀리지 않는 이상은, 감금 행위가 풀리지 않는 동안은 그 감금 행위는 계속 된다는 거죠. 그럼 감금 행위는 언제 끝나냐? 감금죄는 그 감금 행위가 풀렸을 때 범죄가 끝난다는 겁니다. 즉 즉시범은 기수와 종료 시점이 같은 경우를 즉시범이라 하지만은 계속범보다 기수와 종료 시점이 같지 않은 거, 이걸 우리가 계속범이라는 겁니다. 즉 구별 기준은 뭐다? 종료와 기수가 같으면 즉시범, 기수와 종료 시점이 다르다, 특히 종료 시점이 기수 이후에 한참 두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계속범이라 얘기한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계속범의 내용들을 이해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즉시범과 계속범의 기준은 즉시범은 대표적인 살인죄지만 계속범의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감금죄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감금죄는 이렇게 기수와 종료 시점이 다르다. 여러분들이 뭐 그 영화 올드보이라는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올드보이에 보면 최민식이가 감금돼 있죠. 10년이 15년 유진태한테 이제 감금돼 있는데, 최민식을 거기에 골방에다 감금해 놓기 시작하고 바로 감금죄는 성립한 거예요. 근데 그 감금 행위는 언제 끝납니까? 10년 후에, 15년 후에 감금이 끝났을 때, 그때 감금죄가 끝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수와 종료 시점이 다르다거나 같다거나 했을 때,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 구별하는 실익은 뭐냐? 이 실익은 요 사이에, 즉 이 기수 시점과 요 종료 시점 사이에, 요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일반적인 범죄, 즉시범에는 뭐예요? 기수하고 종료가 다 같기 때문에 첫 번째가 이때 공소시효가 진행을 합니다. 즉 공소시효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범죄가 성립한 이후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 기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그걸 처벌하지 못하게끔 하는 시효제도를 우리가 공소시효를 하는데,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범죄는 기수 시점에 종료를 해요. 기수 시점에서 이제 계산이 됩니다. 근데 이런 계속범보다 여기서 종료 시점에서 기산이 된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실익은 공소시효에 있어서 종료 시점은 달라진다. 계속범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을 죽이고 범죄 끝났어요. 그럼 그 범죄 다른 사람이 가담할 수 있을까요? 범죄가 끝난 이후에는 가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범죄는 뭐다? 그런 범죄는 기수가 된 다음에 바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담할 수 없다. 즉 공범이 가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경우는 기수가 범죄가 성립했지만 감금이 계속 되는 동안에는 뭐다? 다른 사람의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올드보이에서 유지태가 그 최민식을 갖다가 한 10년 가뒀어요. 10년 가뒀는데 중간에 만약에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그 최민식을 더 괴롭히고 감금 행위를 더 가혹하게 했다. 그러면 이제 중감금죄라 그러는데, 그런 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가 요 사이에 낄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 범죄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해두고, 그리고 또 하나 뭐 더 하나 본다면, 일반적으로 이때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죠. 즉 기수 시점과 종료 시점이 끝나면 정당방위라고 하는 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근데 이미 기수가 돼가지고 범죄가 종료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는 끝나버렸습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는 끝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가는 정당방위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기수가 됐다 할지라도 기수가 됐다 할지라도 그런 법익 침해가 계속돼 가지고 종료가 되기 전까지다. 그럴 때는 정당방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올드보이 예를 들었으니까 유지태가 10년 동안 최민식을 가뒀다. 그럼 그 10년 사이에
최민식은 유지태에 대해서 정당방위가 가능한 것이다 하는 정도로 여러분들이 좀 봐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범죄 종류 관련돼 가지고 요 세 가지 정도를 봤는데, 물론 이런 세 가지 이외에, 이런 범죄 세 가지 이외에 여러 가지 구별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결과범과 거동범, 침해범과 위헌범, 즉시범, 계속범 이외에도 뭐 일반범이냐 신분범이냐, 아까 구성권의 주체 관련돼 가지고 아무나 범죄가 될 수 있냐 일반범, 특정한 신분을 가진 사람만이 범죄가 될 수 있냐 신분범, 그 다음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고의가 있는데 그것이 일반범입니다. 고의의 자기범이라고 하죠. 그러나 고의 이외에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로서 뭔가 더 필요로 하는 범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초과 주관적 구성요건 요소를 필요로 하는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목적을 필요로 하면 목적범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 배우고 중간중간에 그런 내용들을 이해해 가면서 그때 배우고 나서 와도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요 세 가지는 구체적으로 결과범이 뭐고 거동범이 뭔지 구체적 예를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요렇게 구별할 수 있는데 구별 기준이 뭐고 구별 실익이 뭐구나 하는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면 앞으로 형법에 나오는, 특히 강론에 나오는 모든 범죄들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 정도로 해가지고 범죄의 성립 요건, 가벌 조건, 소추 조건을 마치고 그 다음에 범죄 종류까지 살펴보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다음 진도를 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